내가 진범 맞습니다. 34년 만에 법정에 출석한 이춘재가 14건의 연쇄살인 사건을 자백했습니다. 얼마 전 이 재심 재판에 출석한 한 경찰관은 이춘재를 대신해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던 윤 씨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진범 이춘재 자백은 너무 오래 걸렸고 수사기관의 사과 역시 너무 늦었습니다. 화성 사건만큼 진실을 바라는 분들 계시죠.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인데요. 최근에 전국 27개 도시를 22일 동안 쉼없이 달렸다고 합니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김광배 사무처장 잠시 후 인터뷰 해보겠습니다. 11월 3일 김지윤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네, 서울타임즈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그리고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11월 2일인데 네. 11월 3일이라고 온통 지금 저희가 미국 대선 얘기를 막 하고 있다가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11월 3일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11월 2일이죠. 네, 유튜브 TBS FM으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속보를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개그맨 박지선 씨가 사망했다는 소식이에요. 네, 너무 좀 안타까운 소식부터 전해야 할 것 같은데요. 좀 우리에게 많은 웃음을 줬던 개그맨 박지선 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후 1시 44분쯤 모친과 함께 마포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극단적 선택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아직 정확한 경찰 브리핑이 있었던 것은 아니니까요. 좀 자세한 소식이 전해지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타깝네요. 저도 참 좋아했던 분인데요. 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전당원 투표 결과 80% 이상, 정확히는 86%, 예. 6점 얼마였죠? 86.64%입니다. 내년 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권리당원 투표 주말 사이 이틀 동안 진행이 됐거든요. 80.64%가 당원 개정, 재보선 공천에 찬성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여러 가지 이 조건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결정할 텐데요. 지금 보면은 내일 중앙위원회도 열려가지고 이 사안을 의결하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본격적인 내년 재보궐선거 준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었죠. 논란이란 게 뭐냐면 이게 투표한 그 과반수의 투표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무효가 아니냐. 그러니까 당원 10명 중 2명만이 찬성한 결과다. 비율로 따져보면. 네네. 이게 어떻게 대표성이 있냐. 이런 비판이 있어요. 야당 쪽에서 있고 한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다. 이거는 의결하는 게 아니라 의결 절차가 아니라 당원들의 의지를 묻는 거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결 절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네. 그래서 단순 의견 수렴 절차이기 때문에 유효 투표수 조항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당원들의 당심을 알아보는 투표였다. 그렇습니다. 어떤 법적이나 어떤 규제라든지 이런 걸 바꾼다든지 이런 절차적인 거를 우리가 생각할 만한 그만큼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제도적인 것이 아니었다. 이런 설명인가요? 그렇습니다. 당원들의 뜻만 들어보는 네네. 거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내년 재보선 앞두고 여러 후보들이 이제 얘기도 막 하고 있는데 네. 점점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상호 의원은 나가는 거죠? 네. 네. 이렇게 됐으면 나가는 이렇게 보이고 거. 박영선 장관 얘기 나오고 있고요. 아하. 박주민 의원 얘기도 되고 박주민 있습니다. 의원도요? 네. 자, 국민의힘이나 야당에서는 비판을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재보선 공천 자체가 이 피해자에 대한 3차 가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러면서 재보선 공천을 당장 철회하는 것이 피해자와 국민께 드리는 최소한의 도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 민주당이 이 관련 당원을 5년 전에 개정을 했는데 그때 이제 대표가 문재인 대표 네네.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걸 뒤집으려는 걸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라 좀 이런 야당 의원들의 좀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이 정치의 자기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이 무공천 당원을 전당원 투표라는 비겁한 방식으로 무력화시킨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공천을 하려면 이 광화문에서 석고대죄를 하라라면서 이 세금으로 충당되는 선거 비용 838억 원도 전액 민주당에서 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무리를 해서 지금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 나가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좀 타격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대선을 위한 발판이 될 수도 있고 네. 약간 사활을 걸겠어요, 민주당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뭐 두 가지가 있죠. 당 입장에서도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역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밀고 나가는 건데요. 당이라는 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정치 결사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정권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는 그런 목적에서 만들어진 그 하나의 모임이기 때문에요. 정당이기 때문에 이걸 내년에 이 재보궐선거에서 후보를 안 낸다고 하면 서울시장, 부산시장 포기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다음에 치러지는 대선도 뭐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준비도 안 하고 간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럼 지지자들이 볼 때 아니 우리 후보도 재보선에 이 큰 선거에 안 내고 대선은 어떻게 준비하려고 그래?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뜻이 전당원 투표에서 이번에 나온 거고요. 권리당원 투표에서 나온 거고 물론 비판 여론은 있겠지만 이걸 딛고 나아가서 오늘 이낙연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책임 정치를 얘기하면서요. 그러니까 철저한 검증, 공정, 경선 등으로 가장 도덕적이고 유능한 후보를 찾아서 유권자들이 선택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유권자의 선택권을 존중한다는 그게 공당의 책임 있는 자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여러 가지 비판도 있겠지만 나가는 네. 거고요. 그리고 이낙연 대표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이번에 대선을 앞두고 그러니까 당대표 그만두기 전에 이제 마지막 이 재보궐 선거를 치르게 되는 건데 여기서 후보도 없이 그냥 나오게 된다? 이거는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봐서도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결정이 될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낙연 대표 뭐 사과를 여러 번 하면서 이 중요한 책임 전체의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걸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어떻게 되느냐가 이낙연 대표가 다음 대선으로 가는 네. 가도가 얼마나 탄탄할 것인가 아니면 힘들 것인가 결정될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제 막 뭐 약간 좀 불이 붙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네네. 관련돼서 당내 후보군들을 만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오늘 만난다고 하는데 이 저녁을 먹으면서 막걸리도 같이 먹는 이 막걸리 회동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 모임의 명분은 이 서울 지역의 원내 중진들과 만나서 이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략을 논의한다라는 자리인데 이 서울 지역의 중진들이 곧 서울시장 후보들이어서 좀 언론에서는 좀 옥석 가리기 하는 거 아니냐 좀 이렇게 보는 언론도 그러고 있습니다. 보니까 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 만나는 사람이 이제 권영세 의원 그리고 네. 박진 의원 그리고 이 나경원 전 의원, 김용태 전 의원, 뭐 이해운 전 의원 뭐 이렇게 해서 서울의 3선 이상 원내외 중진들인데 근데 다만 이 언론의 이런 해석들이 맞다면 그러니까 이 서울시장 후보군을 이 중진들 사이에서 뭔가 관찰을 하려고 김종인 위원장이 만나는 거라면 김종인 위원장이 애초에 좀 고민했던 이 신선한 후보 발굴에는 좀 실패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도 역으로는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김종인 위원장 측이 뭐 만나는 사람 모두가 후보군은 아니다, 뭐 이렇게 서연을 긋긴 했는데 뭐 결국 3선 이상 중진으로 가다가 잡은 거 아니냐, 좀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이 지난주인가요? 그 김종인 위원장이 이 김택진 NC소프트 네네. 대표를 만났는데 좀 갑자기 좀 뜬금없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이제 서울시장 후보군 발굴 차원이 아니었는가 좀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만남 이후에 두 사람 양측에서 전부 다 다음에 만난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인 거 보면은 좀 아무래도 좀 그 뭐랄까 좀 신인 발굴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아하, 그런 그렇군요. 생각이 좀 듭니다. 시간이 뭐 얼마 없으니까 누가 네. 신인을 발굴해서 띄우기도 쉽지가 사실은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 상황이긴 선거 하겠죠. 뭐 이 절반 이상이 인지도가 제일 중요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아마 신을 발굴해서 띄우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자기 사람이 이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되는 게 이제 뭐 재보궐선거 끝나면 이제 비대위 체제가 끝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뭐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본인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좀 바랬을 텐데 이 3선 이상 중진이면 아무래도 본인의 영역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네. 자,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형이 확정이 지난주에 됐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서울 동부구치소에 재수감이 됐습니다. 네, 오늘 1시 46분쯤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나왔는데요. 뭐 일각에서는 골목 성명을 내놓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별다른 입장 발표 없이 차를 타고 나와서 그대로 검찰로 향했고요. 서울중앙지검을 향했고 거기 들렀다가 동부구치소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입감을 해가지고요. 아마 저녁 식사를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메뉴는 두부 버섯국이라고 합니다.
네, 그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게 좀 확인이 되고 이 전 대통령은 그 독거실에 머물게 되고 네네. 한 4평 정도, 4평 네. 정도 되는 공간이고 거기서 생활하게 되면서 원래는 이 재판의 징역이 확정되면 구치소에 있다가 교도소로 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계속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결수는 원칙적으로 일반 수용자들과 함께 노역을 해야 되는데 노역에 투입될 때는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 대통령이 79세 고령인데다가 네. 당뇨병 같은 질병까지 있어서 노역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춘재 그 연쇄살인 그 8차 사건에 네. 재심 재판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억울하게 사실은 다른 분이 맞습니다. 네, 너무 누명을 뒤집어 썼던 그런 케이스인데 증인으로 이춘재가 법정에 출석을 했습니다. 네, 이 네. 재판정에는 섰는데 좀 안타까운 건 피의자석이 아니라 이제 증인으로 증인석, 섰다라는 예. 게 네, 좀 안타까운 일인데 이춘재가 오늘 나와서 여러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이 1980년대 이 화성 그리고 청주 지역에서 발생했던 이 14건의 연쇄살인에 대해서 이 본인이 한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지난해 이제 경찰이 재수사를 시작을 했을 때 이제 올 것이 왔구나라고 생각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그 연쇄살인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벌였을 당시에 본인이 왜 그런 생활을 했는지 지금도 정확하게 답을 낼 수 없다. 뭐 이런 말을 했고 또 그냥 가보면 그런 상황이 벌어져 있는 것이고 또 계획을 하고 준비 있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장소에서도 강도 살인 사건을 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참 그 유족들이 들으면 그러니까요. 네, 억장이 무너질 것 진짜 같은 완전 소리인데. 피가 거꾸로 솟을 만한 그런 이야기인데. 네, 어쨌든 뭐 이 재판 자체가 이 8차 사건 진범으로 몰려서 이 억울한 옥고를 치른 것으로 보이는 그 윤석열 씨 네. 재판이고 이 8차 사건은 1988년 9월에 있었는데 이 중학생이 성폭행을 당한 후 살해당한 사건이었고요. 이 사건 진범으로 몰린 윤석열 씨는 그 20년을 복역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 이춘재의 얼굴을 우리가 예전 얼굴을 가지고 네. 뭐 지금이면 이 정도로 얼굴이 약간 좀 늙어서 이렇게 될 거다라고 추측만 했었지 실제로 현재 얼굴을 본 적은 없거든요. 네, 오늘 사실상 처음으로 네. 그래서 이거를 얼굴을 볼 수 있겠냐 아니면 사진을 찍을 수 있겠냐 근데 이게 이제 아마 어려울 거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었어요. 네, 재판부에서 허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면은 이제 뭐 재판 시작하기 전이라든지 처음이라든지 아니면 끝날 때 요때가 가능한데 이춘재 같은 경우는 중간에 들어오는 증인이기 때문에 네, 사진 기자들이 그 타이밍을 잡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이제 늙어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었던 뭐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네, 뭐 현장에 있었던 뭐 기자들 증언에 따르면은 그 지금 뿌려졌던 그때 사진 젊었을 때 네네. 사진에서 뭐 크게 벗어나지 아하. 않는 얼굴이다 뭐 이렇게 네,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네. 자, 국회 체포 동의안이 통과가 된 민주당의 정정순 의원 검찰 조사를 자진 출석해서 네. 받았다고 그랬는데요.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청주지검은 어제 밤늦게 네. 정치자금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정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요. 검찰은 정 의원이 사유로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 의원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 이용한 혐의도 있고 여러 가지 혐의가 있는데 검찰은 연루자 증언과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정 의원을 추궁했지만 정 의원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뭐 정 의원의 도주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고 아. 판단하고 있어서 영장을 청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기에는 그럼 영장 쳤으니까 다시 국회 열어서 동의 받아야 되나 생각하실 텐데 그건 아니고요. 이 구속영장은 체포영장과 달리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네. 이 법원이 구속영장을 만약에 발부하게 되면 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선거법 및 비위 등과 관련해서 처음 와. 구속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진짜 가보지 않은 길이네요. 다른 네. 의원들이 이게 언제쯤 결정이 나네요? 오늘 밤늦게 오늘 아마 밤늦게. 결정될 것 같아요. 꼭 항상 밤늦게 결정을 해줘서 네. 법원이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 국정농단 비선 실세였던 최순실 혹은 이제 최서원 씨라고 얘기를 하죠. 네. 집사라고 알려져 있었던 데이빗 윤 씨가 한국 송환이 되기로 결정이 났다고 하는데
되게 오래전 얘기 같아서 사실 데이빗 그쵸. 윤이 누구였더라, 어떤 사람이었더라 하고서 다시 찾아봐야 됐어요. 네, 이 독일 영주권자고 네. 그 유럽 현지에서 이 최서원 씨, 그러니까 개명전 최순실 씨죠. 최서원 씨와 이제 정유라 씨의 현지 생활을 챙겨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집사라고 네네. 불려왔던 사람이니만큼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의혹들로 제기됐던 이른바 이제 그 최서원 씨의 은닉 재산, 이 실체를 혹시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좀 이렇게 이런저런 좀 얘기가 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삼성으로부터 승마 관련 지원을 받는 과정을 적극 도운 것으로 알려진 사람이어서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과도 연관이 있는 사람입니다. 참 미묘한 시점에 돌아오게 되는 상황인데, 근데 원래 꽤 오래 전에 송환 요청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3억 원을 받아서 수배 상태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송환 요청이 됐는데 종적을 감췄다가 작년 5월에 암스테르담 공항에서 검거가 됐고 두 번의 재판을 거쳐서 이 지난주 네덜란드 대법원에서 송환하기로 그렇게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시 뭐 불복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지금은? 뭐 불복 절차가 있긴 한데요. 그것도 뭐 금방 결론이 나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아. 늦어도 내년 초에 아하. 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근데 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결과도 사실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네. 진짜 미묘한 네, 시기네요. 굉장히 미묘한 시기에 음. 이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한국에 와도 별다른 증언하지 않고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으면은 별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서요. 근데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타임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 공개와 사회적 참사 특별법 개정을 위한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제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책임이 국회로 공이 넘어간 셈인데요.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은 이번 사안 어떻게 보고 있는지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김광배 사무처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 그리고 사회적 참사 특별법 개정을 위한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10만 명을 넘겼다라는 소식 들어와 있는데요. 예, 예. 먼저 이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어떤 것인지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뭐 저도 정확하게 세부적인 것까지 알지는 못하지만 네.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네네. 예. 근데 사실 이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금년 1월부터 시행이 된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과는 달리 처음에 100명 이상의 사전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서 이제 심사 후에 이제 한 달간 10만 명의 동의를 받을 경우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그 법안처럼 그 해당 상임위로 그 안건이 회부되는 제도거든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민이 직접 법에 대해서 참여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예. 10만 명을 지금 뭐 청원을 동의를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는 네네. 국회로 이제 가게 되는 거네요. 상임위에서 심사를 거치고 그거를 예, 네. 국회 각 상임위에 네. 회부가 됐다라는 연락을 국회 사무처로부터 받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잘 통과가 되면은 본회의로 올라가게 되는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아, 예, 예. 이게 10만 명 청원 받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네, 예. 버스를 타고 다니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한 달 동안. 예, 예. 네. 저희가 지난 10월 6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이제 기자회견 후에 네. 4.16 진실버스의 그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가족들과 4.16 연대 그리고 4.16 재단 이렇게 일정 멤버가 한 달이 아니죠. 예, 20일 동안 전국 약 한 28개 도시를 순회하면서 네네. 각 지역의 세월호 참사를 같이 해주시는 많은 시민분들과 만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관한 현재의 상황 그리고 저희가 아주 간절히 요청을 했던 그 두 가지 법안에 대한 국민동의 청원을 간곡하게 저희가 요청을 했고 네. 덕분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무사히 저희가 원래는 10월 5일이 국민동의 청원 마지막 날이거든요. 아하, 11월 5일이. 11월 5일. 예, 네. 근데 5일씩이나 남겨놓고 지난 10월 31일
그날도 참 뜻깊은 날이었는데 그날 두 건이 모두 10만 명을 넘어섰죠. 예. 네. 그래서 통과가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유, 뭐 예. 다니시느라고 고생들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예, 예.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그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아직까지도 지금 이 진상 규명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이었냐? 예, 예. 네, 정권이 바뀐 지도 사실은 꽤 시간이 지났고, 예. 그래서 지금쯤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하고 계시던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예, 예. 네. 예로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더라고요. 네네. 사실 저는 그 4.16 진실버스 여정에 같이 참여하지는 못했습니다. 네네. 못했는데 이제 같이 그 여정을 소화하고 오신 가족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지금 말씀하셨던 아직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마무리가 안 됐느냐, 모든 이제 의아해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정확하게 그 원인이 지금 진상규명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더디게 가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뭐라고 딱 찍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저희도 아직 난해합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이런 그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정부가 바뀌진 않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늘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같이 하셨고 또 진상규명을 위한 많은 의지를 밝혀주셨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사참위가 기존 그 기간대로 마지막 지금 조사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각 정부 부처 그러니까 조사가 필요하고 확인이 필요한 이런 각 그 조사 부처의 그런 협조는 아직도 그 진상규명에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뭐 국정원도 그렇고, 네. 그리고 또 뭐 해경도 마찬가지고요. 예, 아마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 진상 조사를 위한 그런 사참이라든가 또는 이 많은 국민들의 그 열망에 좀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섰으면은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네.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많습니다. 네, 많으시다고요. 자, 지금 이제 요구하시는 것이 크게 이제 두 가지잖아요. 이 박근혜 전 네네. 대통령 그 기록물, 대통령 기록물 공개,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적 참사 특별법 개정. 이제 네. 먼저 이 사회적 참사 특별법 개정 어떤 부분을 바꿔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좀 크게 네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그 사참위의 기간 연장과 또 이제 조사 인원에 대한 증언이거든요. 네네.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음 달 12월 9일이면 사참위 조사 기간은 끝나게 됩니다. 아하.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처음 이 사참위법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요구했던 그 조사 인원은 조사관의 인원이죠. 네. 예, 인원이 총 150명이었는데 120명으로 많이 줄었었고요. 그래서 기간 연장과 조사 인원 증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수사권에 관한 그런 법안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지금 사참위가 2년 가까이 그 조사 활동을 해오면서 실질적인 그 증거 자료에 대한 확보라든가 또 이제 증인이라든가 또 이런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그 실질적인 그 대면 신문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거든요. 대면 조사를 제대로 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더디게 조사가 이루어졌고 또 그만큼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난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공소시효에 관한 문제입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우려하듯이 내년 4월 15일이면 네. 7년이라는 시간, 대한민국 그 형법상의 대부분의 공소시효가 7년 이전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예, 근데 저희가 지금 그 해경 지휘부라든가 이쪽에 그 업무상 과실치사상에 대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도 그 재판이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마찬가지로 그런 이제 공소시효가
내년 4월 15일이면 끝난다는 것이죠. 그 음. 때문에 이 공소시효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공소시효 정지라든가 이런 어떤 그 방법들을 지금 국회에 요구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사참위에서 2년 동안 조사한 그 기록들입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그런 기록들인데 네. 이 기록을 어디로 이관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좀 근거도 저희가 마련하고자 같이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로 이관할 것인지가 예, 예. 논점이 돼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만약에 네. 그 사참위 조사 기간이 끝나게 되면 네네. 뭐 연장이 되든 되지 않든 끝나게 되면 이 자료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국가기록원으로 갈 거 아닙니까? 아하. 예, 그렇다 보면은 차후에 진상규명을 위한 그런 조사라든가 차후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기존의 사참에서 조사했던 그 방대한 양의 자료들을 그 마음대로 열람을 할 수가 없거든요. 볼 수가 없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진상규명이 완료되는 그 순간까지는 저희가 이 자료에 대한 차후에 그 진상규명에 더 필요한 부분들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개정안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록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이야기를 해보면요. 예. 자, 이 정확히 이제 어떤 기록물, 어디에 뭐 어떤 기관의 기록물을 지금 요구를 하시는 건지 공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실 저희가 박근혜 대통령의 그 기록물에 대해서 전체를 보고자 하는 마음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참사 당시 그 당일날 네네. 도대체 어떻게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고 또 대통령은 그 보고를 받아서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그 당시의 내용들을 보고 싶은 거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흔히 이제 일기특조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지난 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의 그 활동 기간이 결국엔 정부 당시 박근혜 정권에 의해서 조사 방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거는 지금 많이 증명이 되고 있고요. 그런 정황들도 많이 알려져 있고요. 네. 그래서 어떤 식의 실질적인 그 조사 방해 행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하고 싶은 거죠.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은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기특조위에 조사할 때 당시 조사 방해했던 행위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어쨌든 지금 국회 청원이 국회 청원이 지금 10만 명을 넘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상임위로 가고 서관 상임위에서 이제 검토를 할 텐데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결과에 대해서 속단하기는 좀 아직 이르지만 네. 어쨌든 오늘 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께서 네. 그 사참위법 개정안에 대한 그 법안을 오늘 상정을 하셨습니다. 네네. 예. 근데 이제 총 더불어민주당에는 세월호 참사 특별위원회가 있거든요. 네네.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그 위원회에 속해 계신 많은 국회의원분들 총 40분이 같이 서명을 해서 발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세월호 그러니까 사참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저희는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 기록물에 대해서는 사실 법적으로는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지만 가능한 법이라 네. 실질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또 저희에게 지금까지 많은 도움을 주셨던 의원님들이나 정당의 인원 갖고는 어렵다라는 생각이거든요. 하지만 뭐 끝까지 최선은 다해야 될 거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 법안들이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요구하는 그 법안대로 만들어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각 정당의 어떤 그 협상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협상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또 저희가 원하는 부분들이 좀 삭제되고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끝까지 네네. 예 하지만 잘 될 거라고 네.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원하시는 대로 잘 이루어지시기를 서로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예,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의 김광배 사무처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인터넷을 달군 화제 뉴스 알아보는 클릭 핫 뉴스 시간. 가장 인기가 많아서 마스코트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김혜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김혜지입니다.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이 초등학생이 1억이 넘는 돈을 결제를 했다라는 소식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한 초등학생이 10일 만에 네. 무려 1억 4천만 원 가량을 결제했습니다. 아니 뭐에다가 이렇게 돈을 썼대요? 이 결제한 곳이 휴대전화 속의 한 앱이었는데요. 하쿠나 라이브라는 앱이었어요. 이 앱이 아프리카 TV랑 좀 비슷한 구조인데 네네. 개인 방송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고 사용자가 아이템을 사서 선물을 할 수 있어요. 그 BJ에게 방송을 하는 BJ에게. 네네. 그러면 그 BJ는 그 선물을 현금화할 수 있는 거죠. 별풍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요즘 어린 학생들한테 상당히 네. 인기가 많은 앱인데요. 이 초등학생도 BJ들에게 아이템을 선물하기 위해서 1억 4천만 원 정도를 결제를 한 겁니다. 어휴. 이 학생은 어머니의 휴대폰으로 앱을 사용을 했고요. 네. 어머니의 휴대전화와 연동돼 있던 어머니의 계좌에서 이 돈이 빠져나간 거예요. 아이고. 근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넣어놨을까 그러니까요. 했더니 전세 자금이었더라고요. 아유, 어떡해. 이 초등학생 아버지 이야기에 의하면 코로나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네. 어머니가 시각장애와 뇌병변 장애를 갖고 있어서 살뜰한 챙김을 받지 못했고 그러면서 이렇게 핸드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길어졌고 아이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어떡하나. 이거 환불은 안 되나요? 학생 아버지가 네. 하쿠나 라이브, 그러니까 업체 측에다가 환불을 요구했어요. 근데 네네. 업체 측은 처음에는 정책에 의해 환불이 불가능하다라는 짧은 답변만 내놨어요. 아이고. 이 BJ가 받는 돈의 절반 가까이를 업체 측이 갖고 가거든요. 수수료 그래요? 명목으로. 그런데 이렇게 조금 성의 없는 대답을 내놓은 거죠. 네. 이 호스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환불을 진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의 계속된 환불 요구에 이 업체 측도 성의를 어느 정도는 보인 것 같습니다. 네네. 결국 김 씨, 그러니까 아버지와 하쿠나 라이브는 후원금을 받은 이 선물을 받은 BJ들을 접촉해서 사정을 설명을 했고요. 환불 약속을 받아냈어요. 근데 단 한 명, 가장 많은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한 명은 환불해 줄 수 없다. 아, 진짜요? 네, 돈을 라고 가장 많이 하면서 받았는데. 4,63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참. 핸드폰 간수 잘 하셔야겠는데요. 그리고 네. 아이고 참나.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좀 문제로 시작을 해서 네. 문제로 끝나는 아니 것 근데 같잖아요. 이 초등학생이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이럴 수가 있나요? 그리고 이런 방송이 초등학생들도 많이 볼 수가 있나 봐요? 저도 사실 이거 몰랐거든요. 네. 하쿠나 라이브? 네. 근데 오늘 이제 이 기사를 보고 제가 그 앱을 깔아봤어요. 네네. 그래서 방송을 여러 개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이걸 초등학생이 본다고 싶을 정도로 좀 사용하는 어휘도 그렇고 네네네. 좀 질적으로도 어. 문제가 있어 보였는데요. 이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저는 일단 이런 질문을 남기고 싶어요. 이 학생이 11살이란 말이죠. 네. 근데 이용 가능 연령은 만 14세 이상입니다. 근데 그럼 어떻게 가입을 했을까? 그러니까요. 어떤 방법으로 가입을 했든 간에 분명히 허점이 있는 그쵸. 것은 당연하다. 이거 분명히 부모님 이름 필요하고 했을 것 같은데. 뭐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네. 않았지만 본인이 가입했던 SNS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쉽게 가입할 수 있는 네네. SNS였고 그 앱을 통해서 연동 연동돼서 가입할 수 있었던 건데 제가 지금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쉽게 가입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더라고요. 네. 좀 수정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보고요. 결제 방식에도 문제가 그러니까요. 있죠. 1억을 넘는 돈을 미성년자가 결제를 하는데 한 번도 제재가 걸리지 않았다.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카드도 일일 결제 한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충분히 예상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방 조치하려면 예방을 왜 하겠어요? 기회유치에서는 그렇죠. 많이 뗄수록 좋은데. 그렇죠. 이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도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내부 정책은 그 자체로 약관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전문가들도 플랫폼 사업자가 스스로 막대한 이익을 보는 상황에서 이 과금을 유도하는 계정, 또 미성년자의 계정에도 어떠한 제재가 없었던 점에서 결코 책임을 피할 수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네요. 참. 자, 또 다시 안타까운 얘기인데 음주운전 사고가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연말이 다가와서 그런가요? 왜 그런가요? 이 올해 특히 네. 많았던 것 같아요. 어제도 이제 있었다고요. 뭐 음주운전 검사를 안 한다. 뭐 네. 이런 이야기들이 돌면서 많이들 하시는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 40대 A 씨가 만취 상태로 어젯밤 8시 40분쯤에 전남 광양에서 남원 시내까지 약 100km에 달하는 거리를 운전했거든요. 자신의 소형 트럭을 타고 고속도로까지 이용을 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 같다 의심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했고 정차를 요구하는 방송을 했는데도 이 방송 무시하고 그대로 차를 몬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도주 행각을 막 벌였죠. 어떻게 잡았어요? 그냥 막 쫓아갔죠 경찰이. 네네. 그래서 결국엔 뭐 들이받고 난리가 났는데 그래도 멈추지 않자 이제 실탄을 쐈습니다. A 씨가 좀처럼 이제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자 이런 결정을 한 건데요. 차량 타이어 등에 공포탄과 실탄 총 4발을 쐈고요. 결국에는 오후 10시쯤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8시 40분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도주국이 1시간 20분 만에 막을 내린 거죠. 위험했네요. 근데 조사 결과 A 씨의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 이상이었어요. 면허 취소 수치가 0.08이거든요. 엄청나네요. 엄청나게 넘어섰고요. 심지어 무면허였습니다. 참나. 네, 이제 조사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할 그렇겠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뭔가요? 세 번째 소식은요. 이 노래가 담긴 영상이 유튜브 역대 조회수 1위를 기록했습니다. 어떤 노래일까요? BTS? 아니요. 한번 들어보시죠. 아시죠? 네, 바로 이제 아기 상어입니다. 네, 동요 상어 가족이죠. 상어 가족. 아기 상어 댄스라는 영상이 유튜브에 게재된 모든 콘텐츠 가운데 조회수 1위에 올랐는데요. 이 영상이 오늘 오후 1시 20분쯤에 조회수 70억 3,700만 회를 70억이요? 네, 70억. 잠깐만. 그럼 거의 전 세계 인류가 거의 다 본 셈인데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이 영상이 1위가 된 건데 원래 1위는요. 2017년 8월부터 정상을 지켜온 미국 가수 루이스 폰시의 메가 히트곡 데스파시도의 뮤직비디오였는데요. 이걸 제치고 동요로는 최초로 유튜브 최다 조회 영상이 됐습니다. 이야, 대단한데요. 이거 워낙 뭐 중독성이 있죠. 그렇죠. 춤도 그렇고 그렇죠. 사실은. 이 느낌상으로는 한 20년 정도 듣고 산 것 같은데 2016년 6월에 공개가 됐더라고요. 그럼 4년밖에 안 됐네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백에서 32위도 했었고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에서 6위에 오르기도 했었고 세계적으로 아주 흥행을 했었죠. 근데 이게 신기한 거는 이 코로나와 좀 궤를 같이 하고 있다. 그건 왜요? 이 보면은 핑크퐁 아기상어의 영문 채널 구독자 수 증가와 좀 연관이 있어 보이거든요. 네네. 영문 채널 구독자 수가 올해 초에 3천만 명이었는데 최근에 4천만 명이 됐습니다. 이 3천만 명 만드는 데까지 8년이 걸렸는데 1천만 명이 증가하는 데는 10개월밖에 안 걸린 거예요. 코로나로 아동용 콘텐츠 수요가 크게 는 덕이라는 분석이 그렇죠. 있습니다. 또 아이들 데리고 집에 있어야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뭔가를 놀아줘야 되는데 맞습니다. 힘에 부치거든요. 애들이랑 놀기가. 사실 그렇게. 1인당 몇 회를 봤을까 생각해 보면은 아기 어머님들은 아마 셀 수 없을 정도로 반복해서 봤을 거예요. 봐 애들이 또. 네, 맞아.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아기 상어가 70억이요? 70억 뷰? 네. 그리고 이제 뭐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손 씻기 영상. 여러 가지 콘텐츠가 여러 많았군요. 가지 콘텐츠가 많죠. 이제 앞으로도 좀 교육적으로 좀 유익한 콘텐츠가 많이 나올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클릭 핫 뉴스 김혜지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론조사기 훈남 3인방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네, 여론도사들 세 분 도사들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국정 지지율, 정당 지지율 짚고 가야겠죠. 이택수 대표님. 네, 문재인 대통령 10월 4주차 주간 집계인데요.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44.9%, 지난주 대비 0.7%포인트 낮은 수치고요.
부정평가는 50.9%, 지난주 대비 1.3%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부정평가가 2주 만에 다시 50%대로 올라섰는데요. 네. 지난주에 특히 목요일 금요일 날 좀 하락세가 눈에 띄었는데 맞아요. 한 6%포인트 가까이 쭉 내려갔더라고요. 수요일 날 조호영 원내대표의 국회 몸수색 논란이 아하. 영향을 일부 미친 것 같고요. 또 목요일 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징역 17년 확정 네네. 소식, 이거는 이제 보수층을 좀 결집시키는 뉴스였고, 또 금요일 날은 내년 서울시장 또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공천 전당원 투표를 붙이겠다 그러면서 아하. 2015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고성군수 관련된 발언 등이 보도되면서 지난주 후반에 특히 좀 낙폭이 컸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도 소폭이지만 상승하지 못하고 0.3%포인트 낮은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34.8%였고요. 네. 국민의힘이 28.9%로 1.6%포인트 올랐습니다. 국민의당 6.9, 열린민주당 6.5, 정의당 4.8 순이었는데 역시 금요일 날 특히 좀 급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금요일 날 민주당은 한 3%포인트 가량 빠졌고요. 네네. 또 국민의힘은 한 2%포인트 가량 올랐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소식 또 재보궐 공천 네네. 관련된 소식이 영향을 미친 듯 보입니다. 네. 조사 개요 잠시 들으시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YTN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36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1.9%포인트, 응답률은 4.3%.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제 목요일 금요일에 뭐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고 정당 지지율,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좀 빠졌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원인으로 아마도 이명박 전 대통령 17년형 확정된 것, 그리고 서울시, 부산시 재보궐선거에 네. 후보를 내기로 결정을 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셨는데,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서울하고 부산 지역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뭐 선거를 치르는 곳이니까. 그쪽은 어땠는지 궁금해요. 서울은 부정평가가 소폭 올랐습니다. 3.2%포인트 올랐고요. 부산 같은 경우는 근데 긍정평가가 또 올랐어요. 5.5%포인트. 그래서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공천 논란이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친 듯 보이고요. 네. 뭐 지역별로는 특별하게 특정 지역에만 영향을 미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이제 추미애 장관의 평검사 저격 네네. 관련돼서 이제 일선 검사들이 반발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 부분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 여러 다양한 요인들이 있었죠. 뭐 지난주에 또 정정순 의원의 체포동의안 네네. 또 본회의 통과 소식도 있었고 이 특별히 딱 한 요인을 갖고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정당 지지율만 보면 열린민주당 지지층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또 9.3%포인트 올랐어요. 네. 보수층은 떨어지고 진보층에서는 또 오르고 그래서 양측에 좀 적극적인 진보층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으로. 근데 과거에 비례 위성정당 만들었을 때 지난 3월 한 셋째 주쯤이었는데 당시에 많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각 정당의 지지율, 특히 이제 당시의 미래통합당 그리고 네. 민주당 지지율은 또 각자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비례위성 정당의 그 이슈하고 이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 공천 이 논란도 좀 비난 받을 수 있는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정당 지지율에서 각 지지층이 결집하는 이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사실 열린민주당이 왜 조금 더 강성 지지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은 이제 결집하는 모양을 보였다라고 느껴지는데, 자 그러면은 이 재보궐 선거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이 공천을 당원 당규를 사실은 이제 뛰어넘고 공천을 하기로 결정한 거, 이게 영향을 많이 미칠까요? 글쎄, 뭐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과 부정도 그렇고 정당 지지율이 뭐 큰 폭으로 변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얼마만큼이나 응답자들이 관련 정치 현안들을 이해하고 응답했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소폭의 움직임이 있을 때는 그 원인 분석하기가 참 쉽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뭐 대답을 할 수도 없고. 근데 한 가지 주목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보더라도 서울 지역에서는 부정이 긍정보다 높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는 자영업층이나 또 이 가정주부층들이 많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서 오히려 경제적 요인일 수가 있겠다. 왜냐하면
작은 이슈보다는 소폭이기는 하지만 이제 대통령 이 국정수행 지지율이 박스권에 있을 때는 등락을 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네. 하나하나를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전월세 대란 그래서 홍남기 부동산 경제부총리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해임 청원 건의까지 올라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문 닫는 자영업자들이 많고 네네. 가계 경제는 계속 힘들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도층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공천 여부를 결정한 것은 결국 지금 당장은 문제일 수 있고 비판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뭐 진영 간에 각각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년 선거가 가까워지게 되면 으쌰으쌰 이기자 어떻게든 승리하자 쪽으로 가는 것이지 이 공천 여부 자체가 결정적인 영향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네네. 지금 콕 집어서 설명드리기는 좀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층과 서울 유권자들의 민심이 변한 걸 보면 이 검찰개혁 그리고 이 최근에 어떤 부동산 논란 또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도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 부동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정치적 사안이잖아요. 네. 선거에 후보를 내냐 안 내냐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 세력에 대해서 그냥 기본적인 우호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큰 영향을 받는 사안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지난 한두 달 전에도 비슷한 조사가 있었는데 후보를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해서 어쨌든 진보 성향층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체값에서 한 절반 정도는 후보를 내야 한다라고 하는 조사 결과도 있었으니까 만약에 민주당 지지층이라고 했는데 서울시장 선거인데 민주당 후보가 없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아마 그 지지층들은 더 혼란스러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뭐 저는 정치 관여도가 높지 않은 분들한테는 정치 집단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는 흐름들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기본 지지층, 기본 성향을 지닌 그 그룹의 정당에 기본 성향을 지닌 분들한테는 뭐 크게 타격을 주기는 이제 어려운 그런 사안이고 아마도 이제 여당 쪽에서도 이렇게 공세를 하겠죠. 만약에 계속 이것을 쟁점화 야당이 하게 되면 그러면 지난 탄핵에서 끝나고 나서 보수 야당은 왜 대선 후보를 냈느냐 당헌 당규에 있고 여부를 떠나가지고 라고 하는 이제 막공세도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은 쟁점이나 논란은 좀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최종적인 선거 쟁점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약간 좀 회의적인 측면도 결국에는 있어요. 약간 생활 밀착형 이슈. 그렇죠.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네.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부동산 이슈겠죠. 아 그렇군요. 부동산 이슈는 앞서 이제 윤 센터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거의 결정적일 수도 있다. 아하. 부동산 이슈가. 왜냐하면 부동산이 서울시장을 결정한다라는 것이 과언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당과 또 정부가 계속해서 공시지가 6억까지 재산세율을 인하하느냐 아니면 9억까지. 그러니까 보통은 또 정부 안대로 수용을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좀 부동산이라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또 과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이 고소득 또는 다주택자들을 잡겠다는 것이 이제 의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고소득 이유는 다주택자라기보다 투기 세력이라고 하는 투기 게 세력이죠. 맞겠죠. 네. 예. 이제 뭐 대체로 그렇다 보면 이제 뭐 투기 세력으로 인식이 되는 경향이 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세율을 만지작거리는 것은 내년 선거를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공시가격 현실화망안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제 공시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세금을 아무래도 더 많이 낼 수밖에 없게 되는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뭐 저는 해당이 잘 안 되지만 뭐 그렇게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이거에 관련해서 뭐 찬성한다, 동의한다 뭐 이런 여론조사도 있었어요. 근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꽤 높았단 말이에요. 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51.2%. 공시가 현실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과반으로 나타났고요. 동의한다는 의견이 40.7%, 대략 한 11% 포인트 가량 부정적인 의견이 높았습니다. 통상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특히 민주당 지지층이 많이 찬성을 하기 때문에 그쵸. 5대 4 정도로 긍정평가가 높은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던 이런 생활 밀착형 이슈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다 뭐 예를 들어 자가거주자들이거나 아니면 전세 사시는 분들조차도 절반가량 이상이 지금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거든요. 그러니까 전세 사시는 분들도 결국에는 전세값 인상이거나 아니면 전세난으로 지금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부정적이었고 월세나 사글세 사는 분들만 동의 비동의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머지 뭐 계층
진보층이나 이제 보수층은 당연히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났고 중도층이 일단 비동 의견이 또 네네. 과반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체 의견이 한 5대4 정도로 부정 평가가 높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저희가 지난달 3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 포인트였고 응답률은 6.8%였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이게 이제 부동산 이슈가 워낙에 조금 정부의 실책이 컸다라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으니까 이게 뭐 공시가격 현실화 이게 뭐 당장 나랑 상관이 없더라도 뭔가 부동산 이슈 관련된 정책이라 좀 부정적으로 바라본 시각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결국 말씀하셨던 것처럼 집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세금 보유세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게 되면 그걸 누구한테 전가하느냐? 세입자한테 전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이런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제 불신, 부정적 평가가 워낙 이제 높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어떤 대응책들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것들인데 일관되게 이제 부정적인 응답을 하는 것이거든요. 실제적으로 그것이 나한테 직접적인 손해를 끼치는지 여부를 떠나가지고 지난번 이제 참여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이 부동산 문제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 종부세 정책 얘기 거론이 나왔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해당자들은 너무 미미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여론에서 종부세 반대하는 그 여론조사 결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것과 지금 이제 비슷한 흐름으로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 때문에 이제 이런 사안들 실질적으로 사실 이것에 피해 보는 사람들도 한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정적 시각이 높게 형성되는 주요한 배경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금은 사실은 어느 나라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 조사를 다 봐도 세금을 크죠. 올린 것에 대해서는 조세 저항은 항상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은. 네. 다음 이야기는 이게 또 오늘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대선 주자에 대한 지지도, 호감도 조사하는 건 항상 이렇게 핫하잖아요. 네. 이낙연 대표 그리고 이재명 지사 이번에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거죠. 네, 동률로 나왔어요. 네. 와, 오마이뉴스가 이제 매달 마지막 주에 리얼미터 의뢰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낙연, 이재명 두 후보가 동률로 21.5%로 공동 1위였고요. 이제 오늘 뉴스에 많이 언급된 내용이 윤석열 총장이 17.2%로 지난달 대비 6.7% 포인트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3강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왔고요. 반면에 보수 중도 후보라고 할 수 있는 안철수, 홍준표, 오세훈, 황교안 그리고 다른 여타 후보들이 지지율이 조금씩 빠져서 특히 이제 방금 말씀드린 안철수, 홍준표, 오세훈, 황교안 이 4명의 후보의 4.1% 포인트가 윤석열 총장한테 간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모름뭉답, 지지부가 없다 이런 분들 1.7% 포인트가 또 윤석열 총장한테 간 것으로 나타나서 지금 홍준표 전 대표가 그래서 주말에도 SNS를 통해서였나요? 윤석열 총장을 좀 비판하는 글을 올렸잖아요. 뭐 당연히 어떻게 보면 홍준표 전 대표 지지율이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2.5% 포인트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뭐 둘 다 검사 출신이고 둘 다 좀 강성으로 읽혀지죠. 그래서 좀 지지층이 겹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가장 예민한 대선 잠룡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정치인도 아니고 정당에 속해 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 그냥 17% 그래서 놀라운 수치기는 하거든요. 17%. 워낙 보도량이 많았죠. 그러니까 단순히 운만 띄었을 뿐인데 이제 이미 3강 구도 안에 들어와 있는 상황. 그리고 보수 진영에서는 압도적인 1위 후보인 것이죠. 이런 상황이니까 그렇게 되면 원래 이제 대선 이제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이제 시작되긴 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일단은 이것이 뭐 상대 진영에 있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이제 주자가 더불어민주당 이제 대선 후보의 지지율을 뺏어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럼 같은 진영에 있는 타 후보의 지지율을 뺏어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지지율이 무한정된 모든 후보들의 지지율이 높아질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을 떨어뜨리지 않고는 방금 말씀하신 다른 안철수, 홍준표, 오세훈, 황교안, 원희룡 이런 보수 후보들의 지지율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 나눠 먹기다. 그렇습니다. 파이라는 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대선 조사에서는 파이가 커질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이제 검증하고
경쟁하고 공세하고 이런 흐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떨어지면은 내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하는 네네. 기대감들이 있을 텐데, 근데 윤석열 총장은 링 위에 안 올라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 그쵸. 천치를 날릴 수가 없어요. 뭐 페이스북 등에서 글을 남길 수는 있지만 그것이 특정 후보를 링 바깥에 있는 검찰총장을 공격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실제 어떻게 보면 이제 유령과 싸워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보수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가 윤석열 총장은 현 정부와 맞대결하는 이미지를 얻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러면 야권 전체의 유권자들 같은 경우, 지지층 같은 경우는 그것을 보면서 쾌감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좋아하지 않는 현 정권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니까. 그런데 보수 후보들이, 다른 대선 보수 후보들이 그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공격을 한다라고 하면 보수 지지층들의 또 비난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공격할 수도 옹호할 수도 없는 상당히 이제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어서 네. 사실은 이 보수 대선 주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잠이 잘 안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표가 그런 말 했었잖아요. 링 위로 올라오라고. 네. 총장 그만두고 정치해라. 그러니까 링 위로 올라오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올라올 수도 없죠. 당장은. 왜냐하면 내년 7월까지는 또 총장 임기를 그대로 또 유지해야 되는 것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자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를 보면은 뭐 여러 명이 지금 난감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는 당 대표가 되면 지지율이 솟구칠 것으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재명 지사가 더 주목받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어떻게 해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 고민이 당장 해결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 대표로서 뭐 정부 또는 청와대하고 계속 같은 흐름을 가져가야 되는데 본인만 또 돌출돼서 또 신중한 고구마라고 달달한 고구마로 평가받는 이낙연 대표가 갑자기 뭐 탄산 높은 또 사이다가 될 수는 막 없거든요. 생각해내려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지금 뭔가 딱 이게 펀치라인을 날려야 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고. 윤석열 총장은 지금 최근 지지율이 상승세거든요. 네. 그런데 현 정부의 검찰총장인데 야권의 유력 후보, 가장 경쟁력이 높은 후보로 또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엄청난 딜레마거든요. 본인으로서는. 근데 가장 난감한 건 이 국민의힘 보수 후보죠. 전혀 주목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 7월까지는 자칫하다가는 이 국감 화한 효과로 더 부각되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 과연 대선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막막해질 수 있는데 이걸 그렇다고 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앞서 윤 센터장이 이야기한 대로 그렇다고 해서 이 홍준표 의원이 윤 총장을 비판한다고 해서 본인의 지지율이 더 올라갔냐 그것도 아닐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제일 난감한 건 보수 쪽이다. 야권 보수 후보들이죠. 그렇군요. 자, 조사 개요 잠시 듣고 가시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하여 지난달 26일부터 3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76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이미전화 걸기 전화 면접 혼용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9%포인트, 응답률 4.4%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10% 넘는 사실 뭐 굉장히 뭐 높은 수치죠. 17%면 이렇게 받았는데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민주당이 몸집을 키워준 거다. 추미애 장관이 몸집을 키워준 거다. 그리고 평검사 저격했던 SNS 저격했던 일도 글쎄 뭐 이게 또 지지자들은 좋아할 수 있지만 또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졸렬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자, 지지율을 올려준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지지율을 올려준 거라고 봐야 되겠죠. 윤석열 총장이 스스로 올린 건 아닌 건 분명해 보이고, 물론 이제 국감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워딩이라든지 제스처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스스로 올린 부분도 있겠지만 아무튼 국감에 불러낸 건 이제 국회고 네. 또 공세를 했던 건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국민의힘에 과연 이제 약이 될 것이냐, 독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범진보 여권 후보들하고 범보수 야권 후보들의 총합을 계산했더니 대략 50.6대 40.4로 10%포인트 차이인데 이게 지난 몇 달 동안 조사한 것 중에서는
최소 격차로 줄어든 거예요. 네네. 그래서 진영별로 봤을 때는 보수 야권에서 한번 대선을 치를만 하다까지 왔는데 문제는 40.4%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17%를 윤석열 총장이 지금 점유하고 네. 있다 보니까 이게 결국엔 지난 대선이나 서울시장 선거처럼 보수 야권이 표가 갈려서 결국 진보 진영의 정권 혹은 서울시장 선거를 빼앗길 수도 있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구도로 지금 가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하. 이제 야권에서 대선 후보가 뜨는 것은 간단합니다. 이제 과거 선거들을 보게 되면 선거 국면에 지금의 가장 권력이 센 사람과 그 문재인 대통령이겠죠. 그 정권과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이 누구이냐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획득하게 되면 보수 진영에 있는 대선 후보는 부상하게 돼 있어요. 이제 그 사람과 싸울 우리의 장수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강화되기 네.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얻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이제 국감 등 또는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의 갈등 이런 구도에서는 이제 현 정부를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추미애 장관이. 왜냐하면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이제 선두에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진두지휘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이제 맞대응하는 이제 이미지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야당의 소속이든 아니든 여부를 떠나가지고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은 윤석열 총장을 통해 가지고 대리만족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윤석열 총장을 통해 가지고 뭔가 꿈을 실현하려고 하는 메커니즘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다른 주자들은 그것을 얻지 못하고 있는데 비해서 윤석열 총장이 이제 그 이미지를 획득해 가고 있다고 보이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저는 뭐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만은 여권에서 좀 지원이 이루어진 측면도 좀 일정 부분 의도치 않게?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아, 그렇군요. 근데 각 대선 주자들 혹은 이제 대선에 투사표를 던지다든지 아니면 조사에 들어가는 분들의 이제 지지자들마다 좀 특성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아무래도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남을 기반으로 하니까 호남 측의 지지가 많다든지 또 이재명 지사 같으면은 좀 젊은 층이나 또 경기 수도권 지역의 지지가 많다든지 그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윤석열 총장은 어떤 편이에요? 윤석열 총장은 어디 출신이죠? 중도층에서 네. 뭐 오차 범위 내에서 거의 동률이긴 한데 가장 높았어요. 20.7%로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20.5%, 20.4%를 기록한 이낙연, 이재명 두 잠룡에 비해서 아무튼 중도층에서는 1등이었고요. 나머지 진보층에서는 이낙연, 이재명 두 후보가 이제 압도적이었고 그 보수층에서는 이제 윤석열 총장이 또 이제 이기는 네네.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역별로는 뭐 호남에서는 당연히 이낙연 네. 대표가 앞서고 있고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또 영남 출신이기 때문에 영남에서도 이제 지지율이 나오는데 이분이 이제 야당 후보들 특히 윤석열 총장이 부상이 됐는데 다른 후보들이 부상이 될 경우에 영남표는 좀 많이 흔들릴 수 있죠. 네네. 다시 보수층으로 보수 후보로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근데 이제 아무튼 눈에 띄는 대목은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낙연, 이재명의 격차가 예전에 컸는데 지금 거의 붙었다라는 점. 진보층에서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반문 지지층의 지지를 어떻게 받겠느냐라고 했는데 지금 거의 이런 고민거리는 없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총장의 충청하고 연고가 있대요. 아, 그래요? 충청 연고- 부친이 이제 예. 충청 출신이고요. 아하.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지역 지지 기반을 얘기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뭐 이제 어떤 대선 주자가 지역 연고성 그래서 지역에서 지지 기반을 얘기한다라고 했을 때는 두 자릿수 정도는 돼야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뭐 미미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정도 수준으로 올랐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수일 내에 아마 그 이제 윤석열 총장의 고향, 부친의 고향, 연고가 있는 충청권에서 충청 대망론이라는 거 다시 한번 나오면서 아마 이제 좀 더 붐업을 하는데 일부 이제 그것을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띄우기를 또 희망하는 쪽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제가 봤을 땐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네. 대체로 어쨌든 간에 좀 지역이라든가 연령대 이런 데 보여서 뭐 성향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비교적 안정된 어떤 지지 흐름들을 윤석열 총장이 보여주고 있긴 있습니다. 네. 근데 핵심은 윤 총장의 지지율은 자기 지지율은 아닌 거죠. 이건 지금 추미애 장관과 대결, 한편으로는 현 정부와 대결하는 모습 속에서 만들어진 반사이익 성격이 큰데 그렇기 때문에 야당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다 결집해 있어요. 윤석열 총장에게. 그렇다면 핵심적으로 앞으로 지지율 변화는 어느 시점에 오느냐면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결 구도가 해소되는 시점. 이때는 이 윤 총장의 지지율도 계속 응집돼 있을 수는 없거든요. 또 하나는 검찰 개혁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그 과제에 대해서
얼마만큼이나 윤 총장이 주도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좀 중도층이 달아날 수 있기 때문에 윤 총장의 지지율은 아주 견고한 듯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 대결 구도가 사라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상당히 예상과는 또 기대치 와는 다르게 또 빠져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지지율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반이 있어야지 사실은 유지가 되는 견고하다고 그렇죠. 할 수 있는 그런 지지층이다라는 말씀이신데 마지막으로 제가 짧게 돌발 질문 답변만 하세요. 다른 얘기 달지 마시고 지금 제일 잠을 못 잘 것 같은 사람 누굴까요? 자, 변호사 선생님. 국내에서요? 네네. 제가 요즘 수면 부족이에요. 아이, 불면증으로. 배종찬 말고 그, 네, 대선 주자들 중에서 대선 주자들 중에서요. 네. 대선 주자들 중에서는 이낙연 대표가 아닐까. 이낙연 대표. 네, 대표님은 저는 홍준표 전 대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이제 겹치기 때문에 네네. 잠을 못 주무실 것 같습니다. 두 분, 네, 저도 홍준표 의원. 그다음에 네. 이낙연 대표. 이낙연 대표는 아마 김경수 지사의 재판 결과에 따라서 본인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 지지층들이 이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분들 걱정이 약간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김경수 생각해요. 지사가 제일 못 주무시겠네. 당사자를 빼고. 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들과 함께 여론조사 그리고 현재 우리 정치 지형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그리고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 핫한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미국 대선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뭐 미국도 이제 하루 앞인 거죠? 네, 시차를 그렇게 계산을 되잖아요. 해봐도 네네. 대충 하루 앞인데 지금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토대로 한 모델이라든지 예측이라든지는 바이든 후보가 이제 이길 네. 것이다라는 예측을 많이 내놓고 있어요. 네, 그런 가능성이 훨씬 많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대선 분석 사이트죠.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에 따르면 이제 2일 내놓은 수치인데요. 바이든 후보가 전국 단위에서 51.1%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43.9%. 그래서 격차가 7.2%포인트 차로 바이든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지금 나타났는데 이 수치가 지난달 23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9개 조사를 다 종합을 한 네네. 수치입니다. 그래서 7.2%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다는 건데요. 9월 말에 6%대로 이제 좁혀졌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네. 코로나 딱 걸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10월 들어서 10.3%포인트까지 확대가 됐는데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면서 지금 7%대까지 좁혀진 상황입니다. 그래도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이 10월 들어서 50%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대요. 그게 좀 주목해 볼 만한 그러네요. 수치고 그리고 이제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후로 바이든 후보가 전국 지지율 조사에서 한 번도 추월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지난번 대선에서 한 번 허용한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경합주에서의 격차 물론 좁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후보가 6개 핵심 경합주에서 최소 0.3%포인트에서 최대 6.6%포인트로 모두 앞서고 있다라고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는 지금 수치를 종합한 그런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합주 미네소타, 조지아, 네바다에서는 바이든 후보, 오하이오, 아이오와 텍사스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근소하게 좀 앞서고 있는 것으로 지금 그러니까 나타났습니다. 이게 사실 텍사스나 아이오와에서 근소하게 앞서면 안 되거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앞서야 되거든요. 많이 앞서야죠. 텍사스 네. 이런 데서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근소하다라는 수치가 나오니까 네.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가 바이든 후보의 승리 가능성이 95%다까지 네네.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파이낸셜 타임스도 바이든 후보가 현재 선거인단으로 272명을 확보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125명을 확보한 것으로 진단을 해서 바이든 후보가 이긴다. 뭐 이렇게 지금 다들 보고 있는 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네이트 실버라고 하죠. 그 통계학 전공을 네네. 하고 그리고 쪽집게처럼 2016년 빼놓고 네. 2008년, 2012년 정말 쪽집게처럼 맞췄었던 538. 네네. 거기서도 뭐 비슷하게 바이든 후보가 아마 이길 것이다. 뭐 거의 한 89%, 네. 90% 확률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바이든 후보가 89%로 네. 당선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0%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게 근데 그 지금 얘기는 예측을 하더라고요. 하고 있어요. 10%라고 없는 건 아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538는 그 TV 토론 마지막 토론 이후에 평균적으로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이 1.7%포인트 정도 확대됐다. 그래서 더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게 AI 네.
AI도 예측을 했다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4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네. 예측했던 정말 몇 안 되는 곳이잖아요. 캐나다 AI 시장조사 업체 ASI가 이번에도 분석 결과를 내놨는데요. 유권자들의 소셜 미디어에 올라온 글들을 분석했습니다. 네. AI는 주로 이제 그렇게 많이 하죠. 근데 바이든 후보가 55%를 지지율을 얻어서 10% 포인트 차로 이길 것이다. 이렇게 지금 결과를 내놨어요. 특히 이제 핵심 승부처가 플로리다, 펜실베이니아인데 바이든 후보가 각각 4% 포인트, 2% 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다라는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바이든 후보가 선거인단 357명, 트럼프 대통령이 181명을 확보할 것이다라고 AI는 이제 얘기를 했는데 두 후보의 정책과 발언을 다 분석을 한 겁니다. 이 AI가. 그래서 어떤 후보의 정책이 더 높은 지지를 받고 있나 이걸 추산해 봤다는 건데요. 그 현안들을 보니까 민주당에 유리한 사안들, 코로나19, 봉쇄, 백신,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19 확진 뭐 이런 키워드들이 공화당이 유리한 키워드들보다 뭐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가 대선 개입, 뭐 폭도, 기후변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거론된 것으로 지금 알려졌기 때문에 이걸 분석을 했을 때도 역시 바이든 후보가 승리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예측되긴 했습니다. 코로나가 참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죠. 네. 그 전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뭐 이런 예측도 있었는데 지금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꿔놨다라는 맞아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거의 1억 명이 될 거라는 네네. 얘기가 있고 미국 유권자 수가 아마 뭐 한 1억 4천만, 5천만 정도 되는 걸로 보통 이제 투표를 하면 네. 그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뭐 이게 뭐 사전 투표라는 게 직접 가서 사전 투표를 하는 경우도 있고 현장 투표.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편 투표 네.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우편 투표가 이번에 상당히 많아서 이것 네. 때문에 대선 결과가 좀 늦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전투표 현황 사이트 미국 선거 프로젝트에 따르면 1일 오전 8시 기준으로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가 9,329만여 명이었습니다. 미국 유권자 10명 중에 4명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난번 대선 때 총 투표한 사람의 3분의 2가 벌써 지금 사전투표를 한 셈입니다. 조기 현장 투표는 3,404만여 명, 우편 투표는 5,925만여 명이 지금 투표를 했는데 조기 및 당일 현장 투표가 먼저 개표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우편 투표를 신청했다가 하지 않고 당일에 나와서 투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많은 주에서 이것을 잠정 투표로 처리를 한 다음에 이중 투표를 했나 안 했나 이걸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 뒤에 이제 개표를 하게 되니까 네. 현장 투표는 바로 개표돼서 이제 표수가 나오겠지만 우편 투표는 훨씬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문제는 이제 선거 당일까지 도착하지 않은 우편 투표를 처리하는 규정이 주마다 다 다르다는 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화당은 선거 당일까지 도착하지 않는 건 무효로 처리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 법정 다툼을 각 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뭐 민주당은 뭐 당연히 그 반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많은 곳들에서 이 투표 결과가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장 투표 개표 초기에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우세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우편 투표가 개표되기 시작하면 바이든 후보가 뒤집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 뭐 펜실베이니아의 경우도 그렇고요. 네. 많은 곳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 조기 투표를 먼저 개봉하냐 하면 당일 현장 거를 먼저 하느냐 이건 사실 주마다 조금씩 다르긴 네네, 해요. 그렇죠. 완전히 뭐 별로 이렇게 순서 안 하고 네. 그냥 있는 대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것도 되게 특이한 게 주마다 네. 이 방식도 좀 다른 게 예를 들어서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이제 오면은 네. 봉투를 그러니까는 그러니까는 뭐라지 깐다고 하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서명이랑 이걸 확인을 해갖고 분류를 이미 다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 당일날 그냥 딱 숫자 세는 것만 그렇죠. 들어가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몇 시간 안에 나오게 그렇죠. 되죠.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나올 수도 네네.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아리조나 이미 세고 있어요. 네, 그 세고 있는 주들이 있고 네. 이제 우리 그러니까 대선 투표가 다 마감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그대로 동시에 세는 개봉한다 데들, 이런 그런 주들이 경우도 있는데 있고, 그러니까 주마다 시차가, 달라요. 네, 그래서 최악의 경우 뭐 한 달도 걸린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굉장히 이제 투표 수가 이제 굉장히 적게 나오면 재검표도 또 해야 되고 이러니까 뭐 그래서 굉장히 지금 복잡한 지금 대선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플로리다가 누구한테 가느냐로 그렇죠. 결정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그런가요? 근데 개표 끝나기 전에 내가 이겼다라고 얘기를 먼저 질러버리겠다고. 그러니까 인터넷 정치 매체 악시오스가 1일에 이런 보도를 내놓은 거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당일 밤에 개표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자기가 우세를 보일 경우에 바로 내가 승리 선언을 할 거다라고 측근들에게 밝혔다라는 얘기를 지금 보도를 한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편 투표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현장 투표나 당일 투표를 하는 트럼프 네. 대통령 지지자들의 성향을 봐서 그 당일 왜 자정쯤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올해는 그게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예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겠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잘못된 보도다라고 일단 이 악시오스의 보도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습니다. 한번 해본 것 같은데, 봐본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으니까요. 네. 근데 아무튼 선거 결과가 저녁에 나온다는 게 우리 전통 방식이었고 그렇게 진행돼야 된다라고 그 뒤에 또 부연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무래도 선거일에 투표가 완료되면 우편 투표 개표는 중단돼야 된다라는 자기의 속내를 좀 이렇게 드러낸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후보는 대통령이 이 선거를 훔치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면서 아예 쐐기를 박는 그런 반대되는 주장을 또 곧바로 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를 갈고 있을 거예요. 네. 사실 2000년도에 그 조지 W 부시 네네. 그리고 알고 당시에 뺏겼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확실하게 네. 그 당시에 이제 민주당이 우리가 뺏긴 거다. 이건 완전히 쟤네들이 훔쳐간 거다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4년 전에도 힐러리 클린턴이 전체 득표에서 훨씬 더 높았기 이겼죠. 때문에 네네. 이번에는 아주 뭐 절대 안 돼서 눈에 불을 켜고 내가 지킨다. 아마 네. 민주당은 그런 입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잖아요. 이 선거 결과가 나오면서 네. 뭐 누구한테든 뭐 한쪽은 슬퍼해야 되는 상황이 그렇죠. 되니까. 네. 근데 이거에 만약에 누군가 불복한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은 네. 폭력 사태가 일어나지 않겠냐라는 걱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요 대도시들이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투표소 근방에 경찰력을 배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우편 투표함을 수거해가는 걸 방해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좀 곳곳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폭력 사태에 대한 우려 때문에 수도 워싱턴 D.C.가 대선 끝나고 닷새 뒤까지 백악관 주변에서 총기를 휴대하고 다니지 말아라라고 시민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이번 대선이 누구에게 찍을지 결정을 안 한 사람이 3%뿐이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온 적이 있답니다. 그만큼 다 확실하게 진영이 갈려 있다는 거죠. 투표율은 지금 굉장히 높은데 네. 예, 이렇게 지금 사전 결정을 못한 투표율이 이렇게 사람은 높다는 건 네. 이미 맘먹었다는 맘먹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대선의 확실한 승자가 빨리 결정되지 않을 때, 특히나 아주 지연돼 버릴 경우에는 여기저기서 폭력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면서 지금 그럴 경우에는 상점들이 약탈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상점들을 보니까 지금부터 벌써부터 다 나무 합판으로 이렇게 창문을 깨지 못하게 이렇게 못을 네네. 박아서 지금 대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벌써 뉴스 보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네. 바이든 후보 유세 네, 버스 차량을. 네, 막 네. 공격하고 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위험하게 그래서 매드맥스를 찍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 얘기까지 아닌 것 나오면서 같은데. 네, 그래서 참 이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선거 네. 전부터 이러니까요. 선거 후에는 또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네. 네, 다음은 우리는 좀 다른 얘기를 해보죠. 네. 다른 데 가서 WSS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이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자가격리 중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1일에 자기 SNS를 통해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면서 자기는 지금 괜찮은 상태랍니다. 증상도 없대요. 그래도 WHO 규정에 따라서 며칠 동안 자가격리를 하면서 재택근무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 지침을 지키는 게 현재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데 그럼 그 사람이 누군가에서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궁금해했는데 언급을 전혀 하질 않아서 그 확진자가 누군지는 지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WHO 본부가 있는 게 스위스의 제네바거든요. 네. 여기가 지금 좀 심상치가 않은 그래요? 곳이에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비상사태가 선포돼 있습니다. 술집, 식당, 비필수 매장 등이 다 통제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1일의 경우 스위스의 확진자가 15만 4,251명이 됐습니다. 최근 들어서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00명이 육박하고 아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아. 아마 WHO 직원들이나 뭐 거브레예수스 사무총장 측근들도 걸릴 위험이 좀 높아져 있는 상태가 누구한테 아니었을까. 이게 감염이 됐는지 네. 사실은 모르는 그럴 상황일 수도 있고요. 있겠네요. 네네. 자, 그리고 지진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에게해 이게 이제 에게해가 네. 터키 그리스 그 섬 많은 네네. 곳 그쪽에 있는 것은 이제 에게해인데 그쪽에 지진 때문에 지금 사망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30일에 규모 7.0, 뭐 터키 측 관측으로는 규모 6.6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터키 서부 이즈미르주를 비롯한 그 일대에서 지금 강진이 발생을 했죠. 사망자가 이를 현재 73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터키 쪽입니다. 부상자는 961명이고요. 지금 그리스에서도 10대 2명이 이미 숨진 것으로 확인이 됐기 네네. 때문에 최소 75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로이터 통신의 집계로는 지금까지 81명이 사망했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밑에 깔려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 아마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아이고. 오늘 그래도 다행히 터키에서 어린이 2명이 구조가 됐습니다. 아. 그래서 이즈미르 쪽인데요. 3살 여자아이가
65시간 만에 구조가 됐어요. 그래서 어. 지금 이번 지진 이후에 무너진 건물들에서 구조된 106번째 아이가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이즈미르의 다른 붕괴된 건물에서 14살 소녀도 58시간 만에 구조가 아유, 되는 좀 다행이네요. 좋은 소식도 들려오긴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지진 피해 현장에서 훼손된 건물들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 노후된 불법 부실 건축물들이 이 터키 이즈미르 지역에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추가로 붕괴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구조하는데도 그러면 훨씬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네.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훨씬 더 이 당국 그 구조 당국의 우려는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해외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현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교사 참수 사건 발생 13일 만에 니스에서 흉기 테러가 일어나 3명이 사망한 가운데 또 이틀 후에는 리옹에서 그리스 정교회 사제가 피습당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프랑스 내에서는 자칫 테러의 연쇄화 또 장기화가 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요. 또 서방 국가와 이슬람권 국가 간의 문화 충돌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최정민 통신원 연결해서 자세한 현지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통신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니스 그리고 리옹에서 연달아서 지금 테러 사건이 있었는데요. 자, 어떤 일들이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게요. 예, 먼저 29일이었는데요. 네. 오전 9시경에 이제 니스에 위치한 노트르담 성당에서 이제 흉기 테러로 이제 신자 2분하고 성당 관리하는 분 1분이 이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었고요. 네. 그리고 또 이틀 뒤에 이제 31일 이제 리옹에서 한 오후 16시경에 그리스 정교회 신부님이 이제 교회를 나서시면서 이제 총격에 의해서 이제 그 피습을 당하시는 사고가 이렇게 연달아 발생했었습니다. 사제까지 이렇게 당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것 같은데, 자, 근데 이제 용의자가 있었다. 그런데 뭐 체포했다가 다시 석방이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그럼 범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인지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먼저 이제 그 니스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당시 검거된 범인이 지금 이제 병원에 치료 중에 있는 상태고요. 네네. 이제 석방된 것은 이제 리옹에서 사제로 그렇죠. 공격된 용의자인데 네네. 그 이유를 제가 살펴보니까 첫 번째 이제 폭발음을 2번 듣고 이제 그 당시 이제 시민들의 신고로 지방 경찰이 출동해서 검거를 했는데 네. 첫 번째로 이제 검거 당시에 무기가 없었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교회를 나서는 신부님이 신부 복장을 하고 있지도 않았고, 그리고 어떤 종교 행사가 있는 날도 아니었고요. 네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테러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단체가 없었다는 점. 그래서 이제 그 내무부하고 그 당신이 브리핑을 보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용의자의 건강 상태가 네. 구속을 해둘 정도의 상태가 아니어서 경찰의 보호하에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인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테러리스트와의 그 연관성도 일단 다시 원점에서 다시 재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이제 리옹에서 있었던 사건인 것이죠. 예, 리옹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특별히 사실 또 그리스 정교회라서요. 이게 이슬람 뭐 이슬람주의자 극단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벌인 테러라고 볼 만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약간 의문이 있다라는 걸로 들리는데요. 예, 이 부분이 네. 좀 살짝 그 예민한 부분인데요. 하나는 지금 이제 한국의 언론에서도 르몽드발 보다 이런 거를 인용해서 그리스 정교회 내부 갈등설에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를 하셨는데 네. 첫 번째는 이 신부님 그리스 정교 안에서의 갈등은 전임자와의 갈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파 내부의 갈등이 아니라 이 신부님이 이제 2007년에 부임을 하셨는데 네. 전임자의 뭐 공금 횡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발해서 그런지 내부의 분란이 있었고 이 신부님에 의해 신고로 해서 경찰이 출동한 적이 몇 번 있었대요. 네네. 그 지금 프랑스의 그리스 정교회에서 이제 입장을 표명한 것을 보면 이것은 그리스 정교회 내부의 어떤 갈등이 아니라 개인적인 갈등이다라고 이제 입장을 표명을 했고요. 네. 근데 이제 그리스 정교회 부분 관련해서 굉장히 이거 좀 전문적인 얘기 더 들어가야 되는데 아르메니아와 터키의 갈등으로 이 지역에 그 지역사회 갈등이 몇 번 있었어요. 비슷한 시기에. 예, 아시다시피 이제 터키는 아르메니아하고도 갈등 관계고, 그렇죠. 그 아르메니아의 참사를 기념하는 탑을
훼손시키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프랑스 정부에서도 접근하기 굉장히 예민한 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뭔가 조금 이렇게 굉장히 민감해서 함부로 건드려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사건이다. 이 리옹에서 있었던 것은. 네. 근데 어쨌든 그리고 네. 덧붙이자면 이런 이민자 사회라든가 이런 여러 커뮤니티들의 갈등이 조금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인 거잖아요. 이게 이제 앞으로 장기화될 경우에 이민자 커뮤니티 그리고 특히나 이슬람권 무슬림 커뮤니티와 그리고 이제 프랑스 사회가 굉장히 큰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프랑스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끔찍한 사건들을 봤기 때문에 감정도 좀 격앙되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딱 두 가지가 중요한 부분으로 짚어지는 것이 하나는 이게 좀 놀라운데 르피가로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독사에 의뢰해서. 그래서 30일 날 보도를 했는데 테러와 관련된 정부의 처사에 대해서 신뢰를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보호받고 있다고 느끼느냐라고 물었을 때 답한 응답이 26%였어요. 굉장히 낮네요. 근데 이게 니스 사태 전이거든요. 그럼 더 낮겠네요, 지금. 니스 사태 전에 이미 26%여서 지금 르피가로의 의뢰한 이 오독사 여론조사기관 담당자도 조심스럽게 40% 선을 유지했던 어떤 치안력에 대한 신뢰도가 완전히 주저앉았다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피부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니스에서 사고가 난 당일에 이제 그 시민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할머니 분이 신자셨던 것 같아요. 같이 못 살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슬람이랑 같이 하기를 같이 못 살 것 같다고. 그러니까 불안이 극도인 거죠, 거의. 사실 뭐 그 심정이 이해도 가는 부분이 한데 너무 참혹하게 살해를 했잖아요.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이 또 막 니스로 현장 방문까지 하고 뭐 이랬던 건가요? 그래서 이제 니스 말씀 지적해 주신 것처럼 니스로 당일날 또 가가지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이제 다시 한번 프랑스가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다. 이게 첫 문장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카톨릭 교회와 그리고 니스 시민들에게 위로와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2016년에 니스에 한번 테러가 또 있었고 같은 해에 노르망디에서 신부님이 교회에서 살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회에 대한 연대를 표명을 했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확고부동한 이제 테러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제 프랑스나 하나다라는 메시지로 이렇게 5가지를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당히 좀 강경하게 이제 얘기를 한 거잖아요. 마크롱 대통령이. 사실 뭐 대통령 입장에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기도 하는데. 그렇죠. 네. 근데 또 터키와 이게 관계가 좀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또 에르도안 대통령이 상당히 세게 비판을 했고 물론 니스 사건 있고 난 다음에 약간 좀 톤이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24일하고 이제 27일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마크롱 대통령 뭐 이슬람에 대해서 뭐 문제 있냐 이런 식으로 아주 강도 높게 비판을 하면서 저희 외교가에서 평가하기에는 좀 막말에 가까웠죠. 정신과 치료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아주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레바논 언론입니다. 레바논의 오리앙드주라는 이제 불어로 나오는 레바논 언론 분석 기사를 보면 그 양국 간의 갈등이 22일 날 이제 추도식 이후에 마크롱 대통령이 다시 한번 표현의 자유를 지지한다고 천명하면서 완전히 단절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 부분은 일단 지금 두 나라의 갈등 관련돼서 마저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에르도안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의 설전이 이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불매 운동이라든가 또 이슬람권에서의 시위들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마크롱 대통령이 알자지라와 지금 뭐 인터뷰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우리 다 알다시피 알자지라면은 아랍권에서 굉장히 또 영향력이 큰 해외에서 그리고 아랍권 밖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영향력이 큰 매체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31일 날 이제 녹화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55분 30초 동안 녹화로 이제 인터뷰를 하고 중요한 3가지 메시지는 이제 처음으로 조금 이제 유화적인 제스처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만평으로 충격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나도 인정한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프랑스적인데요. 아주 내가 지지한 것은 모하메드를 풍자한 걸 지지한 게 아니라 아주 예민하게 풍자한 걸 지지한 게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지지한 거다라고 이제 구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이제 터키의 제국주의적인 행보는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이제 비판은 이제 있지 않았고요. 근데 그게 글쎄요. 그 이슬람권에서는 그게 받아들여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네.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그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29일에 니스 테러에서 입장을 발표하던 오후에 프랑스의 외무부 장관 장 이브 르드리앙이 프랑스는 멸시와 배척의 나라가 아니라 관용의 나라다라는 메시지를 발표합니다. 네. 저는 처음에 이게 트위터로 나간 내용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원의회 연설 중에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예산 심사 중에 그것도 이 메시지를 내놨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정부 입장과는 상당히 살짝 다른 입장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당시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프랑스 외교관 직원이 피습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이제 외교부를 관리하는 수장으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발언이죠. 네. 그리고 또 이어서 외교부에서 터키에 지진이 났을 때 즉각적으로 트위터를 날립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터키 지진 났다고 하는데 사망자가 많지 않길 바란다. 이런 그 살짝 정부 내에서 드러난 화해 메시지의 연장선상에서 이 그 대통령의 알자지라 인터뷰가 진행된 것이 아닌가 추측이 되어지고 지금 박사님들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매체 선정은 잘한 거 맞습니다. 영어는 물론 아랍어로도 나오고요. 네. 무엇보다 터키어로도 방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는 주요한 선택이 아니었나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코로나19 프랑스도 굉장히 심각한 재확산을 겪고 있고 다른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지내시기 어떠십니까? 아유, 참 걱정스럽네요. 아주 심각합니다. 아. 아주 심각하고 지금 5만 명 선으로 이제 그 기록이 하루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마크롱 대통령이 그 1,000명하고 있는 목표치가 하루 확진자 5,000명입니다. 한국처럼 뭐 100명 미만 이것이 아니라 예. 하루 확진자 5,000명이 목표고요. 근데 그 목표도 전문가들 분석으로는 부정적입니다. 아하. 그래서 제가 그 프랑스에서 이 코로나 관련된 보도라든가 국민들이 느끼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느껴진 거 세 가지는 첫 번째는 이 확진자 숫자는 거의 수치일 뿐이다라는 거 하나 하고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피부로 와닿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상황이 심각도는 어느 정도면 하나는 이 이동 제한령이나 그 야간 통금을 했을 때 이게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라고 이제 그 한 의사에게 질문했을 때 그 의사의 답변이 뭐였냐면 그러면 적어도 교통사고 환자는 줄어들 거 아니냐 이거였거든요. 말하면 교통사고 환자가 들어오면 볼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지금 확인 중인 건데 지나가면서도 들었기 때문에 암 환자 수가 줄었다 그래요. 지난달에. 그것도 뭐 코로나가 암을 치료한 게 아니라 네네. 코로나 때문에 암을 진단하거나 치료하는 수치가 줄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말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의료 시스템이 네. 굉장히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걸 말씀만 들어도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늘 조심하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프랑스 파리 최정민 통신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김준의 이브닝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6시 10분에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